텅 빈 공항 터미널. 한 여성이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해고, 통지서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승객들의 미소를 받으며 하늘을 날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 김소연 고위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항공사 내부 비리 연루 승무원 긴급 해고. 전 국민이 그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의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그리고 며칠 후 한 남자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온 나라를 뒤흔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김소연 씨는 제 딸입니다. 그 남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평범한 승무원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 3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김소연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갈색 재킷을 단정히 입고 빨간 스카프를 목에 두른 후 머리를 깔끔하게 올렸습니다. 26살의 그녀에게는 이 갈색 유니폼이 자랑이자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승객들에게 인사할 때면 그녀의 미소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동료들도 인정하는 미모의 성실한 태도까지 김소연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승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18살에 어머니를 여인 후 그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친척들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머니로부터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어. 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셨단다. 어머니는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김소연에게는 이 일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승객들의 미소, 동료들의 인정, 그것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연아, 오늘 비행 어땠어? 네, 승객분들이 다들 친절하셔서 기분 좋았어요.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녀는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힘든 내색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다들 김소연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는 그런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 과장이었습니다. 김소연, 너 요즘 너무 나대는 것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승객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굴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족해 보이게 만드는 것 같은데? 김소연은 당황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하지만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만 해. 혼자만 튀려고 하지 말고. 박 과장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승진에서 번번이 밀려난 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고 그 화풀이를 부하 직원들에게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김소연처럼 예쁘고 능력 있는 후배가 눈에 띄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소연아, 신경 쓰지 마. 박 과장님이 원래 그래. 동료들이 위로했지만 김소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었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김소연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건데. 사진 속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대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김소연은 그저 내일도 열심히 하자고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소연에게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운명의 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갈색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오전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VIP 승객이 탑승하신다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 써. 박 과장이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VIP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1등석 1번 좌석이라는 것만 전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소연은 늘 그랬듯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VIP든 일반 승객이든 그녀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1등석부터 차례대로 승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좌석이 1번인데 다른 분이 앉아 계시네요. 한 중년 남성이 김소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김소연이 좌석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1번 좌석에는 다른 승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좌석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소연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탑승권을 내밀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의 좌석은 3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좌석은 3번입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뭐? 나는 1번 좌석을 예약했는데? 다시 확인해 봐. 젊은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소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시스템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1번 좌석은 다른 분의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시스템상 1번 좌석은 다른 고객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1등석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김소연을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야, 김소연. 그냥 적당히 처리해. 네. 하지만 좌석 배정이.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조용히 해결해. 비행 지연되면 어떻게 할 거야? 박 과장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김소연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규정대로 하자니 젊은 남자가 계속 소란을 피울 것 같았고 그렇다고 정당한 좌석 주인을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김소연은 1번 좌석의 정당한 주인인 중년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좌석 배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이번만 3번 좌석을 이용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신 다음번 이용 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년 남성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는 신사적으로 양보했습니다. 김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상황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행이 끝난 후 회사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가 승무원이 무례했다며 항의한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당한 1번 좌석 주인이었던 중년 남성이 알고 보니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김소연, 너 큰일 났어.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1번 좌석 손님이 누군지 알아? 국정감사 받는 대기업 회장이었어. 그분이 좌석을 양보하신 걸 회사에서 문제 삼고 있다고. 김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상황을 수습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박 과장의 반응이었습니다. 김소연, 너 왜 독단적으로 좌석을 바꿨어? 나는 그런 지시한 적 없는데? 네.
과장님이 조용히 처리하라고. 내가 언제 좌석을 바꾸라고 했어? 너 혼자 판단해서 한 거잖아. 박 과장은 뻔뻔하게 발뺌했습니다. 김소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박 과장이 적당히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다니.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야, 김소연. 너 지금 상급자한테 거짓말한다고 우기는 거야? 증거라도 있어?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동료들도 정확히 들었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소연의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소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녀는 계속 그 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김소연에게 인사팀 호출 연락이 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인사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소연 씨 앉으세요. 인사팀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번 좌석 배정 문제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김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소연 씨,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소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승객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요? VIP 고객을 다른 좌석으로 보내는 것이 최선이었나요? 그건 상황이 복잡했고 더 큰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소연이 설명하려 했지만 인사팀장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그만하시고요. 회사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중징계요? 해고입니다. 그 한마디가 김소연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해고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로. 결정은 이미 났습니다. 오늘 중으로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은 서류를 김소연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김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2,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온 이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재심의는 불가능한가요? 이미 최종 결정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요. 김소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해고 통지서를 받고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동료들을 마주쳤습니다. 소연아, 정말 해고야? 응.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냥 좌석 배정 실수였잖아. 동료들이 위로해 주었지만 김소연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면서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갈색 유니폼을 다시는 입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던 중 한 선배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소연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선배님. 있잖아. 그날 1등석에 있던 그 중년분 말이야. 나 그분 전에도 본 적 있는 것 같아. 정말요? 응. 근데 그분이 좌석 양보하실 때 모습이 어떻게 말하지? 뭔가 범상치 않았어. 일반 승객 같지 않았다고 해야 하나. 선배의 말을 듣고 김소연도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히 그 중년분은 소란이 일어났을 때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김소연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양보해 주셨죠. 그분이 양보해 주실 때 하신 말씀 기억나?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네, 기억나요. 보통 사람이라면 짜증을 냈을 텐데 그분은 오히려 너를 배려해 주셨어. 그것도 아주 품격 있게. 선배의 말을 듣고 김소연도 뭔가 이상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평범한 승객과는 달랐습니다. 선배님, 혹시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승객 명단은 우리가 함부로 볼 수 없잖아. 하지만 내 추측으로는 선배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정말 대단한 분일 거야. 일반인이 아닌 것 같아. 그때 김소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분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면 왜 회사에서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박 과장은 그렇게 급하게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던 걸까요? 선배님, 혹시 박 과장님이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VIP 승객 정보는 관리자금만 알 수 있거든. 김소연은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박 과장이 그분의 신분을 알고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해고는 결정되었고 김소연에게는 항의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소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더욱 외로웠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승무원이 꿈이었던 그녀에게는 다른 계획이 없었습니다.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해고, 기록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소연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 속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소연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칠 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해고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고 후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소연은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위로 전화였지만 점점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소연 씨 맞나요? 저는 일간 스포츠 기자인데요. 네, 기자요? 승무원 해고건에 대해서 인터뷰 요청 드리고 싶어서요. 김소연은 당황했습니다. 왜 기자가 자신에게 연락을 하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를 끊었지만 계속해서 다른 기자들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대형 항공사 승무원, VIP 승객, 좌석 강제 변경 논란. 고위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제기. 항공사 내부 비리 연루 승무원 긴급 해고. 김소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이 고의로 VIP 승객을 무시하고 심지어 다른 승객과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은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하지만 기사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요즘 승무원들 건방져졌네. 예쁘다고 특권의식 있나 봄. VIP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해고당해 마땅해. 수천 개의 악플이 달렸습니다. 김소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전 국민이 자신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TV 방송국이었습니다. 김소연 씨, 저희 뉴스에 출연해서 해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죄송해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기자들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김소연은 무서운 마음으로 TV를 켰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의 일탈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에서는 자신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는 되어 있었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승무원은 VIP 승객을 다른 좌석으로 강제 이동시키며 논란을 일으켰고 고위 인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김소연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위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라니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는 해당 승무원의 일탈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즉시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박 과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직원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소연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박 과장이 마치 자신이 정말로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김소연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나이, 심지어 거주지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외출을 하려고 집 밖으로 나가자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 그 승무원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TV에서 본 것 같아. 정말 뻔뻔하네.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김소연은 급하게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 느껴졌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려고 했지만 계산대 직원까지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김소연은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소연 씨, 해명할 말씀 없으신가요? 고위 인사와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김소연은 대답하지 않고 급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소연은 창문 커튼을 모두 쳐놓고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언제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에는 수백 개의 악성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뻔뻔한 년. 나라 망신시키는 여자. 고위 인사랑 뭔 짓 했길래. 김소연은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중요한 연락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는 것은 기자들의 취재 요청과 악성 댓글뿐이었습니다. 김소연은 어머니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억울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때 김소연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린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만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김소연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모든 것을 바꿀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소연은 거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아직도 건물 주변을 맴돌고 있었고 인터넷에서는 더욱 악랄한 루머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대경그룹 문상현 회장이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소연은 뉴스를 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대경그룹이라면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문상현 회장은 재계의 거물로 유명했죠. 그런데 왜 갑자기 기자회견을 여는 걸까요? 회장의 기자회견 주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사업 발표나 인사 이동에 관한 내용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소연에게는 관심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는 자신의 문제가 더 절실했습니다. 오후 3시 문상현 회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소연은 별 생각 없이 TV를 켜놨습니다. 화면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품격 있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상현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위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항공사 승무원 관련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김소연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자신의 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김소연 씨에 대한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김소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항공기에서 좌석을 양보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소연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 얼굴. 분명히 그날 1등석에서 좌석을 양보해 주셨던 그 신사였습니다. 김소연 승무원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승객들을 배려했습니다. 저 역시 그분의 따뜻한 배려를 받았고 기꺼이 좌석을 양보했습니다. 문 회장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마치 김소연 씨가 VIP를 무시하고 강제로 좌석을 바꾼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김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자신을 변호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김소연 씨와 고위 인사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보도도 완전한 거짓입니다. 저는 그분과 그날 처음 만났고 단지 승객과 승무원의 관계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해명하시는 건가요? 문상현 회장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쉰 후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김소연 씨와 저는 단순한 승객과 승무원의 관계가 아닙니다. 기자회견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김소연도 긴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적절한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특별한 관계입니다. 문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소연 씨는 김소연은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 딸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적인 소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딸이라고 하셨나요? 확실한 건가요?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김소연은 TV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딸이라고요? 자신이 문상현 회장의 딸이라고요? 저는 28년 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김소연 양의 어머니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때 소연이는 아직 뱃속에 있었죠. 문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저는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행기에서 딸을 만난 것입니다. 김소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자신이 대경그룹 회장의 딸이라니.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성함과 생년월일, 그리고 무엇보다 닮은 모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후 DNA 검사를 통해 확인했고요. DNA 검사. 김소연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언제 DNA 검사를 했다는 걸까요? 그날 소연이가 제게 음료를 서비스할 때 컵에 남은 침으로 검사했습니다. 물론 본인 동의 없이 한 일이라 죄송하지만 아버지로서는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소연은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그날 문 회장이 음료를 다 드시지 않고 남기셨던 것을.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나요? 딸이 평범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딸의 인생을 바꿔놓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 딸이 거짓 보도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소연은 제 소중한 딸이며 그 어떤 비리나 부적절한 행위와도 무관합니다. 김소연은 TV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당황의 눈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김소연의 휴대폰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가 동시에 걸려왔습니다. 기자들, 방송국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김소연 씨, 대경그룹 상속녀 맞나요? 회장님과 언제부터 연락하셨나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김소연은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상황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문상현 회장의 딸이라고,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상속녀라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건 꿈이야. 하지만 TV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충격적 반전. 승무원 김소연 대경그룹 회장의 친딸로 밝혀져. 재벌 상속녀였던 평범한 승무원의 숨겨진 이야기. 문상현 회장, 28년 만에 딸과 상봉.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댓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헐 대박. 재벌 상속녀였네. 그래서 품격이 남달랐구나. 회장님이 직접 나서실만 했어. 미안해요, 소연님 유유. 하지만 김소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진짜일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소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 양.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대경그룹 비서실장 이민호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 네. 김소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시간이 되시면. 지금요?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소연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한다니. 잠깐만요. 저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천천히 생각하세요. 회장님께서도 급하게 재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민호 비서실장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만 기자들이 계속 몰려들 예정이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잠시 다른 곳으로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밖을 보니 정말로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건물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김소연은 급하게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뭘 가져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김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지만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재벌가의 딸이라니. 소연 양 회장님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민호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회장님의 딸이 맞나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99.9%.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를 회장님이 아셨다는 거네요? 네, 젊으셨을 때 깊이 사랑하셨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소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문상현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대경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김소연은 목을 뒤로 젖혀 꼭대기를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제 아버지 것인가요?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층에 도착하자 거대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상현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소연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소연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세요? 그렇다. 내 아버지다. 문상현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소연은 그제야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코의 모양이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단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내가 부탁했다. 너를 평범하게 키워달라고. 김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내 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니. 문상현 회장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김소연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 당황, 슬픔, 그리고 묘한 부담감까지.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아빠는 내 선택을 존중할 거야. 하지만 김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전 같은 평범한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행복한 일일까요? 김소연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소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상현 회장은 딸을 위해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를 마련해 주었고 전속 운전기사와 경호원까지 배치했습니다. 소연아,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회장은 딸에게 최고급 브랜드 옷들과 보석들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김소연은 어색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다. 이 모든 게 원래 내 것이었어야 했으니까. 언론에서는 연일 김소연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 김소연. 평범한 승무원에서 재벌 상속녀로. 대경그룹 후계자 수업 받나. 사람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김소연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문상현 회장은 김소연을 회사 임원진 회의에 참석시켰습니다. 여러분, 제 딸 소연입니다. 앞으로 회사 일을 배워나갈 예정입니다. 임원들은 모두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 김소연은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으로는 갑자기 나타난 상속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연 양, 혹시 경영학이나 경제학 전공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항공서비스학과 출신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의 표정에서 실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소연은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소연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예전 집 근처에 들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 원룸 근처에 도착하자 김소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20대 여성일 뿐이었죠.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잠깐만요. 카페 사장님이 친근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소연아, 어디 있니?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잖니. 아, 죄송해요. 금방 갈게요. 오늘 저녁에는 다른 재벌가 자제분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김소연을 그 사회에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녁 모임 장소는 고급 호텔의 최고층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김소연은 비서가 골라준 명품 드레스를 입고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예쁘시네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화제가 되셨죠. 같은 나이 또래의 재벌가 자제들이었지만 김소연은
그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스위스 보딩스쿨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소연 씨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저는 일반 대학교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해외 경험은? 별로 없어요. 김소연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소연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모습 같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그 순간 김소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 날 아침, 김소연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지 말해봐라. 저는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문상현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니? 이 모든 게 고맙지만 제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소연아, 넌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평범한 삶은 불가능해. 그렇다면 저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제 힘으로. 회장은 한참 동안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게 내 선택이니? 네, 확실해요. 그럼, 뭘 하고 싶니? 김소연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승무원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만 내가 내 딸이라는 건 이미 세상에 알려졌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김소연으로 살고 싶어요. 문상현 회장의 딸이 아니라 그냥 김소연으로. 문상현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그분도 그런 사람이었어. 아버지, 저를 이해해 주세요.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네. 가끔은 아빠 만나러 와라. 그리고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김소연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 순간 김소연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신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소연은 서울 시내 한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아원과 양로원을 돌며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가 된 것입니다. 소연 선생님, 오늘은 뭐하고 놀아요? 아이들이 밝은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김소연은 예전에 그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함께 요리를 배워볼까?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간단한 요리를 하면서 김소연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나 명품 가방보다 이 순간이 훨씬 소중했습니다. 복지관 원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소연 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후원금이요? 네, 익명으로 매달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금액이 상당해서 우리 복지관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김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후원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소연은 아버지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빠 오셨네요. 소연아, 많이 바빴니? 네, 그런데 재미있어요. 문상현 회장은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원금 고마워요, 아빠. 들켰구나. 복지관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익명이라고 하셨지만 누군지 뻔하죠.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니까 아빠도 도와주고 싶었어. 김소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정말 행복해요. 아빠 덕분에 제가 누군지 알게 되었고 정말 하고 싶은 일도 찾았어요. 그럼 됐다. 아빠도 내가 행복하면 돼. 그때 김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박 과장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문상현 회장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항공사에서 해고되었어. 진실이 밝혀진 후에 말이야. 그렇구나. 하지만 소연아, 너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구나. 김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없었다면 아빠를 만날 수도 없었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문상현 회장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를 정말 잘 키웠구나. 엄마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내 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었지. 왜 헤어지셨어요? 회장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때 나는 젊고 바보였어. 사업만 생각하고 사랑보다 성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내 어머니를 떠나보낸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그래도 지금 저와 만났잖아요. 그래,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저 하나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해봐라. 언젠가 엄마 무덤에 함께 가주세요. 아빠도 인사드려야죠. 문상현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럴게. 꼭 함께 가자. 며칠 후 김소연은 복지관에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연 씨, 큰일 났어요. 동료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왜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연 씨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요. 다큐멘터리요? 네. 평범한 승무원에서 재벌 상속녀가 되었지만 결국 자신의 길을 선택한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김소연은 잠깐 고민했습니다. 제가 나와야 하나요? 그건 선택이래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날 밤 김소연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다른 세상 사람이 아빠였네요. 그런데 저는 아빠의 세상보다 엄마가 가르쳐준 세상이 더 좋아요. 김소연은 결심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기로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이 뭔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요. 저도 돈과 명예가 행복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자신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장에서 김소연이 말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만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1년 후, 김소연의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꿈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에는 김소연을 보고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경그룹의 정기 후원도 계속되었습니다. 김소연은 여전히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아버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연아, 후회하지 않니? 어느 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뭘요? 이 모든 걸 포기한 건 말이야. 김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무것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그게 뭐니? 제 자신이요. 그리고 진짜 가족도. 문상현 회장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소연은 어머니 무덤 앞에 섰습니다. 옆에는 아버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당신이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아버지가 어머니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 된 것 축하해 주세요. 김소연도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소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자신다운 삶을 선택한 김소연의 새로운 여행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김소연은 자신만의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